토커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미디어 ICT 정책 전문가이자 국내 방송통신 정책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5년 5개월 취장수 재직한 고 전 위원은 지난 10월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임기를 5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용퇴했습니다. 남은 임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다른 인재에게 길을 터주자는 생각에서 용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위의 평가입니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그대로 자리를 돌연 훌쩍 떠났던 고 전 위원을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소개를 좀 잘 했습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때 갑자기 돌연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셨을 때 네, 오랜 시간 동안 하셨고 또 네.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위의 평가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고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자리를 갑자기 떠나셨는지요? 갑자기는 아니고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새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저에게 맡겨준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 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인사권자에게 저의 거취를 한번 맡기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무직 같은 경우 이제 고위직의 경우는 한 사람이 또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년 5개월. 웬만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네. 대통령 임기보다도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 퇴임을 결정하실 때 서운하거나 좀 네. 회관이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요? 뭐 이제 시원섭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섭섭보다는 좀 시원한 쪽에 예.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방통위원회 출범에도 제가 관여를 했고 또 5년 5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상임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큰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직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 5개월은 차관 기본 재임 기간 1년 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3배 이상을 했고 그래서 참 과분하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퇴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5년 5개월 동안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지면서 방송통신 쪽에 이슈가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해서 달려오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 욕심이 많은 만큼 또 남겨진 일들에 대한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요즘 방송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이제 방송은 어렵지만 방송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서 공적인 책무를 다해라. 또 이런 요구들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좀 정립을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지금 좀 남아 있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방송들, OTT 같은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뭐 글로벌 디즈니 같은 사업자들이 지금 국내 콘텐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외국계 거대 그 콘텐츠 사업자에게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의 구조를 좀 갖춰주면 좋은데 그걸 시작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됩니다. 예. 또한 이제 통신 영역은 지금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차별 규제 이슈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남겨놓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남아 있는 분들께서 잘 그 감당을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 책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책을 접한 분들이 과거에 있던 저서보다는 일단 책 제목부터 상당히 좀 강하다.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군요.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초연결 사회 네, 이런 부분이 좀 생경하게 될 수가 있는데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공조 포함해서 네 번째 책을 냈습니다만은 기존의 책을 낼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대단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그 활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대외 경쟁력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서 그런 책들을 좀 책 내용에 담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얘기한 이제 5G 초연결 사회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로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도 이제 모두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해서 간단하게는 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경제의 출현이라든가 공유 경제, 뭐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같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드론, 그리고 이제 대개에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계와 기술들이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5G 초연결 시대가 오면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단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충격이 클 거다. 예. 지금 그런 어떤 지적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에 집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쭉 자료를 모아 오셨나요? 제가 이제 퇴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던 금년 초부터 좀 구상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넘게 방통위원으로 재임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퇴임하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뭔가 자그마한 성과물을 하나 이제 내놓고 퇴임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책 이름하고 또 지금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 책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비슷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네. 시대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세계적인 석학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책 영역 그리고 산업을 제가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쭉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들이 내년 1년을 예측하죠. 2020.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5G 그리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표가 될 경우는 이 앞으로 2020부터 2030까지 우리 사회 문화, 경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시군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5G에 대한 그 네. 연구를 또 가장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런 국가고 IT 대국, IT 강국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좀 들어왔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다. 지금 뭐 새롭게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또는 인류의 생활에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계속 네. 업계에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정보화 그리고 이제 벤처 붐이 일면서 우리나라가 단숨에 세계 IT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흘렀고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 대단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산업 중심의 질서가 경제든 사회든 전반에 걸쳐서 지금 아주 공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나쁘다, 악으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어떤 역동성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고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G 초연결 사회 그리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격 국가에서 이제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미디어 ICT 쪽에서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이나 PC 보급률 같은 ICT 인프라의 어떤 국제 경쟁력은 최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5G 도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한 번 더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 구산업과 신산업 이런 어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간의 대타협을 저는 해야 되고 여야도 어떤 정파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이제는 좀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시의성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나마 이제 네. 경쟁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는 우리보다 네. 혹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외국의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제라고 그러죠.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에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도 예. 미국계, 중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5G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도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내지는 5G에서 핵심 기술로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이런 기초 기술의 경쟁력은 지금 대략 한 1년 반 내외 정도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5G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구축과 운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 응용 기술이 되겠죠. 응용 서비스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이러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응용 기술 부분에서 예. 따라잡은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규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다면 즉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데이터 경제, 공유 경제 이러한 어떤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활성화, 재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주도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G 상용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도 있고 그 외에 뭐 시스템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향후에 네. 최소한 다른 나라로부터 따라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우위를 계속 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IT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은 2000년대 그 정보화 선진국, IT 강국이라는 그런 위상과 이미지에 너무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능 정보화 시대입니다. 5G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부분, 공유 경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법 제도의 정비가 상당히 지금 늦습니다. 대략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라든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EU 그리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대략 2017년 전후로 해서 관련 법 제도를 거의 정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사회적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금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부나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우리가 다음 지능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거나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른 시간 내에 도출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까? 네. 시작부터 상당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워낙 그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경제와 관련된 지금 사회적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사례로 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버가 이제 등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2012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옐로우캡이라는 택시 회사가 사실 몇 년 뒤에 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Do no harm. 이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소비자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한다, 예. 타협한다. 이런 어떤 방안들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자, 혁신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기존 산업의 연착륙 거기에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산업의 유지 발전 종사자분들의 어떤 이 직업의 안정성 이걸 우선으로 할 것이냐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저는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의 과정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또 네. 사회적인 어떤 타협과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데이터 3법 법안이 이제 네.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이제 논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데이터 경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걸 유통시키고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걸 데이터 경제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예.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든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경제로 들어오게 되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비식별화한다고 그럽니다. 예.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연구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 대략 이제 관련된 세 개의 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제 입법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 확신이 없다고 그런다면 절대 이용자들이 활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되 안전한 활용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주고요. 또 외국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그러한 벌칙들을 도입하자. 이건 지금 기업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이 양자의 어떤 균형을 찾는 노력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네. 시간이 남았는데요. 일단 이제 디지털 포용하고 디지털 복지 정책을 최연결 시대의 그림자, 네. 어둠을 해결할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뭐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컨트롤 타워를 잘 세워야 되고 네. 또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네, 듣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책에서 그 제시한 핵심 개념이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 그리고 그를 통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자는 거였고 예. 또 디지털 복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 혁신 성장은 ICT 기술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하되 그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그리고 혁신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예.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복지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 거버넌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지금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는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성과를 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러한 것들도 조금 유념해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책과 관련해서 완샘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있군요. 완전 새로운 미래. 상당한 경험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나름 뜻이 있으신 바 또 공직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향후 네.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꼭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